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하여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보내자 공주는 곧 풀어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 특별히 노비 수백을 하사하였다. 정의공주는 조선 제4대왕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8남 이녀 중 셋째 딸로 위로는 언니 정소공주와 오빠 문종이 있고 아래로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7명의 남동생이 있으며 아명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유일한 언니였던 정소공주는 1424년 13살 때 병으로 죽어 이후 26년간 실질적으로 세종의 장녀이자 유일한 정녀로 대우받은 공주였습니다. 1415년에 태어나 1428년에 정의공주로 책봉되었고 관찰사 안망지의 아들 연창이 안맹담과 혼인하여 사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의공주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하는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공주는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역산을 획득하여서 세종이 사랑하였다. 여기서 역산이라는 것은 수학과 천문학을 일컫는데 이로 인해 관심사가 일치하는 아버지 세종대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한 번은 대답하기 어려운 옹희, 옹규의 고사에 관한 난감한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대답으로 세종의 감탄을 자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옹희, 옹규의 고사의 핵심은 남편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면 남편이 죽고 알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이 춘추를 읽다가 마침 곁에 정의공주가 있어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차라리 먼저 죽을지언정 그 변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여 세종이 크게 감탄하며 칭찬하였다고 전합니다. 한편 정의공주의 시가인 죽산한씨 대동보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과 더불어 정의공주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의 문제가 어려워 다 끝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음 토착이란 말소리가 바뀔 때 토를 붙인다는 것으로 토는 보통 한문에 다는 토를 가리키지만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28자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 때 종성에 받친 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군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으나 풀지 못하자 출가 외인인 정의공주 집에 방문하여 이를 물어보니 공주가 정답을 아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정의공주를 크게 칭찬하고 그녀에게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고 전합니다. 지금도 국어를 배울 때 받친 글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임을 고려한다면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가장 고심한 부분이었을 터인데 정의공주가 이를 풀어냈으니 세종이 너무 기뻐하여 상으로 노비를 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노비를 준 것은 비단 변음 토착을 풀어낸 이유만은 아닌 듯 보이는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주에게 주어 민간에서 시험해 보도록 하자 공주가 그 결과를 세종께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토서고인 이어를 잘 알아야 그에 맞는 글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백성들의 말이나 짐승들 소리 그리고 온갖 의성어까지도 채취하여 그 높낮이와 강약, 정탁, 길고 짧음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 조사 대상이 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궁 밖으로 출가한 공주는 매우 적합한 조력자였고 한문 생활이 불편했던 여성을 대표하여 훈민정음 창제에 보조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훈민정음 창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이 완성되던 해인 1443년 9월 23일 세종 왕녀 정의공주 양모인 전 경창부인 유한의 처 박씨가 죽었는데 양모의 죽음에 정의공주가 크게 슬퍼했지만 세종은 심상만 하게 하고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도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공주의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3개월 뒤인 12월에 훈민정음이 완성됐고 3년 뒤인 1446년 반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사난시 대동보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출처가 조선시대나 적어도 대한제국 시기도 아닌 1976년에 편찬 및 출판된 집안족보며 숱한 행장처럼 조상을 미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비 수백을 하사하였다는데 개국 공신에게도 노비 30여 구 하사하였고 이후 공신에게도 수명에서 10수명 정도 하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유정난 후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에게 노비 100구, 정의공주와 세종의 다른 후궁 및 공주에게 29 등을 내린 기록이 단종실록에 나오긴 하지만 이는 개유정난에서 죽은 신료의 노비들을 몰수한 후 나눠준 것이라 사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주에게 수백 구의 노비를 하사하였다면 분명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간이나 유생의 반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점, 죽사난시 대동보 외에 사료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정의공주의 훈민정음 창제 기여설은 허구이거나 혹은 기여했다 해도 과장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제로 있었다면 실제로 있었던 것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훈민정음 완성 직전 정의공주의 양모가 상을 당했는데 세종대왕이 직접 상복을 입지 말라고 한 기록이 실록에 존재하는데 성종실록의 송처관이라는 사람이 양모의 상복을 100일 만에 벗어서 사헌부에 탄핵당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의공주는 세종대왕이 특별히 총애하던 자식이고 능력도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정의공주에게 호의적인 결론을 내리면 다른 왕자들처럼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참여 혹은 지속시키기 위해 세종대왕이 편의를 봐주었다는 추측의 근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의 노비 관련 기록의 경우 왕조 국가에서 왕이 하사한 상을 과장할 수는 있지만 아예 주지 않은 상을 줬다고 기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죽사난시 대동보가 1976년 편찬된 것이고 진위 논란이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1976년에 대동보를 편찬할 때 애초에 해당 대목이 원래 있던 기록을 인용한 것인지 아닌지 이 기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학계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아닌 정의공주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시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이는 신빙성이 낮은 야사에 불과하며 정의공주의 참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사난시 대동보에서 세종대왕께서 시제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편 정의공주는 죽사난시 가문의 연창위 안맹담에게 하가하였는데 부부의 금슬을 매우 좋았다고 하며 슬하에 4남 2녀가 있었습니다. 안맹담이 1462년에 죽자 불교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정의공주는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보살 본원경 상, 중, 하를 간행하였으며 이 책은 대한민국 보물 966호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안맹담은 술을 매우 좋아하여 병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사위를 불러다가 혼을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정의공주의 집에 술꾼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했다고 전합니다. 안맹담은 개유정난에 협조하여 1455년 좌익원종 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1457년 수록대부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정의공주도 세조 때의 후한 대우를 받았으니 1456년 강원도로 목욕하러 갈 때 세조가 교자와 단부를 내려주기도 하였고 정의공주가 병을 앓자 세조는 정의왕후와 함께 공주 집에 들러 여러 차례 문병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의공주가 황해도 배천으로 목욕하러 가자 황해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공주에게 전토를 주고 쌀과 곡식을 내리고 노비를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아들과 사위의 벼슬을 높여 위로하기도 하는 등 세조와 성종에게 극진한 예우를 받다가 147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